안녕하세요. 오늘 할 내용은 학습 로드맵, 유아에서 초등수학까지 학습 로드맵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수학에 대해서 학습의 어떤 알면 좋은 팁들,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은 뭔가,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어떤 수학 이야기, 간단한 몇 가지 사례, 이런 것들 하고요. 그리고 학습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가,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집중과 몰입, 내신은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아이들이 크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은가에 대한 얘기까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부분에 대한 복습 겸 해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그 상품을 하나 걸고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뭐냐면 이건 제가 책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낸 건 아니고요. 이 창의수학연구소라는 책입니다. 총 8권짜리 책인데 1, 2권 2권만 제가 가장 문제를 먼저 푸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여기 모니터하고 있는 화면에 아이디를 확인하고요. 그러면 도치맘 인스타에 도치맘 인스타를 통해서 공지를 도치맘에서 하거나 제가 글을 쓰거나 해서 일단 어떻게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에 아이들과 함께 했던 함께 하기 좋은 활동 중에 자동차 번호판 게임이 있었어요. 그 유의사항이 하나가 있었죠. 아이들하고 문제를 내주고 풀고 하는 어떤 가정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난주에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이제 한 문제를 같이 풀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오늘 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자, 숫자 4개 4입니다. 이 4개의 4로 10을 먼저 푸는 분. 자, 10을 한번 풀어보세요. 10이 되는 식을 적어주시는 분께, 자, 제가 보고 있는데, 적어주시는 분께 단행본 책 2권을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정상인데? 혹시 소리가 안 들리나요? 4 더하기 4 더하기 4 빼기 4는 더하기 빼기를 하면 8이 나오죠? 10을 만드는 문제예요. 10을 만들어 주세요. 네, 틀리셨습니다. 10을 만들어 주세요. 더하고 빼면 8입니다. 10을 만들어 주세요. 자, 힌트를 드릴까요? 수가 아니라 숫자이기 때문에 서로 붙일 수도 있어요.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곱하기 4 빼기 4 나누기 4는 4 곱하기 4 빼기 4 나누기 4는 먼저 해야 되니까 1이고 16 빼기 1이라서 15가 나오네요. 오답입니다. 나왔습니다. 44 빼기 4에 러블리 밤님. 네, 아이디 러블리 밤 쓰시는 어머니 러블리 밤. 제가 여기 아이디를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 놓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이런 문제예요.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자, 답을 적어 드리면 44 이렇게 해서 두 자릿수를 만든 다음에 빼기 4를 해서 40을 만들고 요거를 나누기 4 이렇게 해서 10을 만들어야 되겠죠.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려워요. 일부러 제가 어머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상품을 보내드리는 퀴즈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려울까 제가 지금 아까 20분 동안 이 문제를 찾고 있었어요. 풀어보면서 그렇게 이제 내드린 문제고요. 많은 문제들이 더하기 빼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 네, 그거 기억하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서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아이들하고 어떤 공부를, 초등수학, 유아수학,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아이디 가지고 계신 어머니는 내일 도치맘 인스타에 제가 도치맘에 부탁을 해서 어떻게든 보내드릴 수 있는 주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를 통해서. 자, 유아 시기와 1, 2, 3, 4, 5, 6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로드맵은 왜 나누냐, 크게 뭐 어렵진 않은데요. 나누는 이유는 4학년, 5학년, 6학년 수학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예. 이런 얘기를 질문을 가끔 받곤 해요. 사고력을 초등 고학년이 되어서 사고력을 하면 늦나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해요. 늦어요. 네, 늦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력 수학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사고력 수학이란 두 가지. 첫 번째, 학습 방법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학습 방법.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고력 수학은 뭐냐? 사고력 수학의 첫 번째 학습 방법 부분은, 사고력 수학이라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수학을 공부했어요?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산수라고 하던 것들이죠, 그죠? 산수가 아니더라도 중등 수학이나 올라가면서 계통화되면서 사실은 수학은 추상화되고 연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의 수학은 연습보다는 생각하는 과정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 방법은 공식을 배우고 많이 연습하는 수학보다는 과정이나 생각하는 과정 또는 풀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는 공부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 학원을 다닌다 또는 사고력 수학 공부를 한다 라고 할 때는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특히 의견을 많이 얘기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공부하는 과정의 차이가 있다는 거 하나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문제의 차이가 있어요.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또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을 법한 그런 주제 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지 않을 법한, 그게 무슨 얘기냐?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보자. 이 나이대 아이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주제들을 뽑아서 어떤 흐름을 잡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흐름을 잡아서 앞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사고력 수학 할 수 있어. 이런 문제들 또는 주제들, 이런 것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주제를 쉽게 하는 방법들, 활동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주제들 탐구형 수업을 할 수 있게 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양팔저울, 그 아이들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9개의 금화가 있어요. 9개의 금화가 있는데 이거는 뭐 문제로 보면 좀 고학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사고력 수학 문제의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9개의 금화가 있어요. 9개의 금화가 있는데 이 9개의 금화 중에 한 개가 가볍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양팔저울을 사용해서 이 가벼운 금화 하나를 찾으려면 양팔저울을 몇 번 사용해야 할까요? 보통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3번? 3번 정도라고 대답합니다. 왜? 양팔저울 이렇게 있으면 보시면 실제로 한번 그려서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똑같이 나눌 수 없으니까 4개, 4개로 나누고 1개가 남겠다. 그러면
같으면 한 개 알 수 있지만 보통은 같지 않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건 없어지고 4개에서 다시 2개, 2개를 나누고 다시 한쪽을 알게 되면 한 개, 한 개로 나누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통 한 번, 2번, 3번이라고 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 9개의 금화 중에 가짜 한 개를 찾는 거는 몇 번이면 알 수 있느냐? 2번이면 알 수 있습니다. 2번. 어떻게 2번이냐? 자, 양팔저울이라는 것은 양팔로 벌려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보를 2군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양팔저울이 있으면 3등분을 해서 3개, 3개, 3개를 올리면 이게 같아질 경우에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한 군데, 3군데, 2군데, 3군데로 나누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게가 같다 했을 때 아까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3개가 되어서 이 3개를 다시 하나 어디서 3개를 알게 되든 간에 이쪽이 가벼웠어? 예. 이쪽이 가벼웠어? 예. 같아졌어? 여기에 있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편하게 생각했을 때는 3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양팔저울이 3개로 나누어 가지고 하면 2번에 알 수 있구나. 이런 게 이제 사고력 문제예요. 이런 건 교과에서 배우지 않죠. 공식처럼 배우지도 않고. 하지만 한번 이런 논리를 알게 되면 그런 거야. 이렇게 알 수 있는 문제죠. 사실은 이 문제는 예전에 10몇 년 전에 이미 오래전에 외고 시험에서 사고력 수학 문제를 내겠습니다 해서 외고 시험 입시에서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영재교육원들에서도 나오고 해서 사고력 책들에 보면 지금은 초등학생들에게도 나와 있는 고학년 쪽에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사고력 문제예요. 근데 풀이 과정을 보시니까 어때요? 맞추기는 쉽지가 않은데 잠시만요. 네. 맞추기는 쉽지가 않아요. 양팔 문제가 어렵다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사실 알고 나면 심플해요. 뭐냐 하면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느냐 아니면 오른쪽 접시 있고 왼쪽 접시 있고 내려놓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면 셋으로 나누어 놓고 셋 중에 어디 있어? 또 셋 중에 어디 있어? 이렇게 찾게 되면 더 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하지만 한번 그런 논리를 알게 되면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들. 분명히 교과에서는 안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특별한 문제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사고력 수학의 하나의 이제 컨텐츠적인 측면, 그 다음에 학습 방법적인 측면. 자, 다시 돌아가서 사고력 수학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사고력 수학 문제에 대한 예는 오늘 시간이 되면 이따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 수학이 그렇다고 했을 때 4, 5, 6학년이 되어서 사고력 수학을 하는 것은 제가 마침 오늘 낮에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4, 5, 6학년에 하는 것은 이미 늦었대는데 저학년에 키워야 된다는데 사고력을, 또는 유아 때부터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는데 맞나요? 늦었나요?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오늘도 받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은 없겠지만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사고력 수학은 4, 5, 6학년에 하면 늦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늦다의 문제가 아니고 4, 5, 6학년은 교과의 비중, 교과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을 때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특히 4학년까지는 사고력 수학도 하고 교과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좀 여유가 있을 때긴 한데 5학년 내용을 할 때부터 5학년, 6학년 이렇게 가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5학년 내용은 특히. 그리고 5학년은 약수와 배수하고 이쪽 부분은 연습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5, 6학년부터 속력이나 이런 문제들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문장제. 그래서 교과의 비중이나 교과 학습에 대한 그 학습량이 아래 학년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 사실 1, 2학년 한번 보세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교과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어떤 측면이냐 하면 그냥 확인하는 정도예요. 이런 게 나왔어. 학교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 뭐 이 정도지 학습의 의미는 크게 없어요. 1, 2학년 수학 교과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래서 4, 5, 6학년의 사고력 공부는 이미 늦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시기적으로 늦었다가 아니라
교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거 할 시간이 과연 있을까? 뭐 이런 얘기로 보시는 게 더 맞고요. 그러면 여기 한다 안 한다는 사실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등에서도 많은 학원들이 또는 컨텐츠에서도 사고력 수학을 했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고 같은 데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이런 사고력 수학 문제를 교과 외에 사고가 필요한 문제들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필요한 거죠. 입시에 의해서 필요한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사고력 수학은 입시에 의해서 그 당시에 필요하진 않다는 거죠. 지금은 뭐 영재교육원이나 또는 사고 그 자체예요. 사고력 그 자체. 시험 문제 나온다고 공부하고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공부하지 않는, 생각해보세요. 초등 1, 2, 3학년이 학교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고력 수학을 하면서 즐겁고 깊이 있게 할 거냐, 아니면 나는 그거 반대해, 나는 독서 많이 시키고 그 대신 뭐 연산이나 뭐 도형도 가볍게 아이가 꾸준히 수학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집 정도 시키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은 제가 지인에게는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1, 2, 3학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사고력 수학 꼭 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전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줘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면 하고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안 시킨 것만 못하니까 그냥 책 많이 읽히고 그냥 집에서 꾸준히 재미있게 이지만 약간은 어려운 감을 가지고 있는 수준의 아이의 수준에 비해서 그런 거 시키고 책 많이 읽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재미있게 사고력 수학을 즐길 수 있으면 학원이든 문제집이든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많은 도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면 시키세요. 컨텐츠는 참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필수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학교 시험에 나오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만 영재교육원을 갈 거다, 또는 경시도 할 거고 나중에 우리 아이는 뭐 과고든 좀 꿈을 크게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컨텐츠인 건 맞습니다. 네, 심화를 하고 하는데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깊이 있게 나중에 다룰 수 있는 기본 개념들을 아이들이 탐구를 통해서 또는 그 활동 수업들을 통해서 또는 학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만드는 게 이제 사고력 컨텐츠니까 필수는 아니지만 잘 할 수 있다면 좀 많은 도움이 되는 컨텐츠이긴 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로드맵을 한번 간단하게 짜볼게요. 자, 여기에서 참 저희 라이브 방송의 규칙 하나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처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실수를 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중간에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사실은 지금 볼 수도 없어요. 여기 모니터링하는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좀 가슴 아픈 댓글들이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하는 게 어렵고 애잡고 재웠다는 글들이 있는데,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실시간으로 받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10분, 10여 분 남기고 질문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서 학원에 대한 질문, 그 다음 구체적인 교재에 대한 질문, 이게 좋은가요? 이건 나쁜가요? 이런 질문도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평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 항상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리를 좀 하고요. 지난주에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후회를 했어요. 자, 다시 로드맵으로 넘어가서, 자, 로드맵이다. 로드맵은 요 유아 시기 또는 이 유아 시기를 저는 한 1학년, 2학년 요 중반까지 걸쳐서 요 정도까지 뭘 많이 하자라는 얘기를 하냐? 놀이예요, 놀이.
수학놀이. 자, 수학놀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수학놀이는 보드게임입니다. 보드게임. 뭐 사실 도치맘에서도 보드게임 공동구매 많이 하죠. 그 보드게임들을 그냥 게임이다라고 바라보지 마시고, 만약에 아이들 연령대가 요 1, 2학년 정도 또는 유아다 또는 큰 아이들이라도 그런 걸 매우 즐긴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논리력을 키우고 계산력을 키우고 도형 감각을 키우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 교구가 사실은 보드게임인 형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드게임, 뭐 유명한 보드게임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자고 하면 워낙 유명하니까 우봉고 같은 게임. 우봉고가 뭐냐면 이 펜토미노 종류들을, 이 종류들을 세 조각, 네 조각 가지고 주어진 칸의 모양을 채우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하다 보면 뭘 정말로 느끼냐면, 아이들의 이 공간 지각력이라는 것이 제한된 문제 안에서,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정말 빨리 성장하는구나라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 잘 못 이겨요. 저희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예상하고 확인하고를 눈으로 머릿속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유사한 학습을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게임들이. 뭐 수게임도 많이 있고요. 예, 그런 게임들은 찾아보시고, 제가 여기서 뭐 이름을 다 나열하기는 힘들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아이랑 하는 모습을 뭐 방송으로 보여드리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정도로 해서 요렇게 해서는 많이 놀이를 하자. 수학 놀이를. 그 중에 어머님들이 제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보드게임. 자, 그 다음에 연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연산 얘기를 지난주에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연산에 대해서 여기 학습 로드맵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연산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얘기보다. 왜? 자연학습이 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변해서, 저희 큰아이 키우다 보니까 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큰아이 연산을 실제로 거의 안 시켰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를 했는데, 어느 시기에 후회를 했느냐, 아이가 요 단계 공부할 때 제가 그 아이 엄마한테만 맡겨놓고 이제 저도 체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체크했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어떻게 깜짝 놀랐냐,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제가 수로 엄청나게 많이 놀아준 아이예요. 그 10만들기 게임, 이런 게임도 그렇고 수를 쪼개고 붙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고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냐, 근데 학습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연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연습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문제도 항상 어려운 문제만 풀고 경시 문제 풀고 이렇게만 공부를 즐기면서 이제 양적으로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 이런 걸 계속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려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로셈을 할 줄은 알지만 너무너무 느리고 연습이 안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학교 시험에서도 시험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런 부작용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부분적으로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큰 수 부분에 이렇게 해서 좀 처방을 하고 연습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연산을 무조건 안 해도 돼요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뭐였냐면, 수학이 뛰어나다면 연산을 안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학생들 처음 가르치던 시기에.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게, 수학이 뛰어난 아이들에게도 연산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 때문에 심화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선행을 1년 이상 하거나 하게 되면 분명히 속도에 대한 뒷받침이 받쳐줘야 된다. 특히 심화하는 아이들, 사고력하거나 하는 아이들.
선행은 조금 다른 문제긴 해요. 선행 자체가 문제를 좀 많이 풀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선행이든 심하든 내 수준의 이상의 공부를 추구한다고 하면 연산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공부하려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이. 그래서 좀 미리 연산은 꾸준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요런 학습들 3, 4, 5학년을 거쳐갈 때의 학습들에서 1, 2학년 생각해보세요. 1, 2학년 덧셈 뺄셈을 자꾸 틀린다. 그게 인생 수학을 결정해주진 않아요. 다만 뭐는 있냐, 4, 5, 6학년 아이도 연산을 틀린다. 잘 보세요. 4, 5, 6학년 아이들 중에 연산을 어느 부분을 틀리냐. 사실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에서 틀리지 9구단을 헷갈려서 틀린다. 이런 경우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큰 자리 곱셈을 한다 했을 때도 받아내림, 받아올림 계산해서 많이 틀리지. 이거를 내가 9구단을 착각했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 뺄셈도 여기에 있는 게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분수의 계산이나 소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속도나 또는 이제 약수합에서 이런 부분에서의 속도나 그런 부분, 그 약수합에서 같은 경우는 특히 유리수를 앞두고 분수의 계산을 앞두고 제일 기본기를 닦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산의 연습은 덧셈 부분, 덧셈 뺄셈 부분, 제일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 여기서는 복잡하고 수가 늘어나면서 알고리즘은 분명히 학습이 돼야 된다 해서 연산은 저는 지금은 저 둘째 같은 경우는 저도 6세부터, 큰아이는 사실 요즘부터 어느 순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작은 아이는 6살 때부터 꾸준하게 제가 만든 원리셈으로 실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연산도 할 수 있다면 꾸준하게 하는 건 필요하다. 유아 때부터 할 수 있으면 뭐 꾸준하게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요 1, 2학년 어느 시기부터는 요 1, 2, 3학년에 들어가는 어느 시기부터는 연산을 하자. 그런데 아이 스타일에 맞게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꾸준하게 하자라고 하면 제가 만든 원리생 같은 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짧은 시간에 쭉 꾸준하게 안 하는데 짧은 시간에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야 라고 하시면 뭐 2권짜리 나온 책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산은 그래서 유아 시기부터 또는 요 사이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는 게 중요하다. 또 연산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필요 없다는 건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했던 것 같은데, 미국식 교육 또는 캐나다식 교육, 뭐 서구식 교육, 서구식 교육은 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초등 수학을 계산을 하는 시험들도 거의 보질 않아요. 그럼 뭘 하냐? 말하기, 쓰기, 에세이라고 하죠. 원리를 설명해봐. 이런 식의 표현하고 정확한 원리를 아는지를 학교에서 하죠.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죠. 점수를 매기기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권의 수학 공부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산이. 구몬 생각해 보세요. 구몬은 일본에서 만들었죠. 근데 구몬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시험을 많이 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도 구몬이 진출해 있는 것은 많은 동양권 부모들이 미국에서도 구몬을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보시면 연산은 학습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의 학습 환경은 사실 저는 할 수 있다면 꾸준하게 스트레스 안 받게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 더. 자, 이제 연산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하면 좋고 늦어도 이 시기에서 4, 5학년을 어려움을 겪지 않게 준비해 줄 필요는 좀 있다. 속도가 받쳐줘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요 1, 2학년, 1, 2, 3학년 시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문장제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문장제 얘기는 1, 2, 3학년 시기와 4, 5, 6학년 시기로 또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죠. 4, 5, 6 사실은 문장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얘가 아니에요. 요 부분이 아니에요. 요 부분 4, 5, 6학년 시기예요. 무슨 얘기냐? 문장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정식의 응용 중학교에 가서 그 방정식의 응용의 구체적인 주제들이 뭐 어떤 것들이냐면 비와 비율에 관한 문제라든가 속력에 관한 문제라든가
대표적으로 속력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또는 뭐 농도에 관한 문제라든가 끔찍하죠. 중학교 때 생각하면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끔찍해요. 네, 저는 잘하긴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실제로 나온단 말이죠. 5학년 전후로 해서 속력 문제 나오고요. 농도 문제도 가볍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1이라고 해서 비와 비율 쪽 문제도 문장제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문장제를 특히나 잘 못한다. 우리 아이가. 요 시기도.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시기와 이 시기의 문장제는 좀 다를 수 있다. 자, 뭐냐면 여기의 문장제는 똑같이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지만 어머님들이 느끼기에 참 쉬운데 우리 아이가 잘 못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제에 대한 처방이 독서를 많이 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 신념이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초등학생들 가르치면서. 자, 무슨 얘기냐? 문장제에 대해서 어렵습니다는 독서를 많이 하세요가 아니고 구체적인 조건들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주제의 문제를 많이 다루어 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속력 문제를 잘 못 푼다. 그러면 이래요.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뭐 1시간 반이 걸리고 내려올 때는 빨리 내려와서 1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전체가 얼마가 걸렸습니다. 뭐 속력을 구하시오. 뭐 거리가 얼마고 뭐 이런 문제 있죠. 자, 5학년이 이런 문제를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풀까요? 여기 가는데 똑바로 갔다가 내려왔는데 이거는 간 거고 이건 그걸 몰라서 못 풀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농도 문제가 나왔어요. 상황을 이해 못해서 못 풀까요? 언어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못 풀까요? 아니라는 거죠. 문장제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은 중학교 수업까지 역으로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방정식의 활용, 함수의 활용으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수학은 규칙의 학문인데 함수는 수학에서 사실 규칙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 규칙에서 어떤 구체적인 주제들, 소재들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장제의 핵심이에요. 이 나이 때 문장제는 조금 낮죠. 수준이 낮아요. 근데 이 나이 때도 문장제를 두 가지로 분류해줘야 되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합과차에 대한 조건이 들어있다든가 뭐 나이에 관한 조건이 들어있다든가 덧셈이나 곱셈 나눗셈이지만 특별한 어떤 함정이 들어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장제 안에 함정이 들어있어요. 그냥 계산이 안 돼요. 사고력 문제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엄마가 봐도 이게 뭐야 이거 되게 어렵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나면 이게 이런 관계였어. 한 번 알고 나면 다음에는 함정이 안 빠질 것 같은 문제도 있어요. 즉 어떤 특별한 관계 그 관계를 알고 어떤 조건이 중요하고 뭘 구하라고 했고 그 조건의 중요한 순서를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얘는 거꾸로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관계들 또는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뭔가 보이는 문제구나 이런 관계들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다시 사고력으로 돌아간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문장제 하려면 뭐다? 다양한 관계들을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의 문제를 다루어 보는 게 좋다. 그게 문장제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함수의 활용까지도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의 예를, 구체적인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문제를 제가 하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자, 삼촌과 그 조카의 나이 차가 12살이에요. 자, 12살인데 삼촌이 조카의 4배가 되는 것은 자, 차는 12살이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나이에 4배가 되는 것은 4배가 될 때 조카의 나이는 몇 살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참 재밌는 문제인 게 2, 3학년 초등학교 2, 3학년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2학년은 조금 이를 수 있지만 2학년이 곱셈을 다 배운 이후에 심화 문제로 나올 수 있고 3학년에는 충분히 이제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고 재미있다라는 것은 중학교 중1까지는 이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1학년도 분명히 나와요. 예. 중학교 2학년도 나올 수 있겠네요. 왜? 자,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의 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X라는 나이와 Y라는 나이를 구할 거야. 차가 12니까 X 빼기 Y는 12야. 4배가 될 때야. 그러면 4X는 Y야. 반대로 해야 되겠네. X는 4Y야. 많은 나이가 작은 나이의 4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자리에 4Y를 연립방정식이죠. 예, 그래서 중학교에 나오는 거예요. 뭘로 나오냐? 간단한 문제지만 연립방정식을 연습하는 문제로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이 문제를 충분히 다루어 본 아이들은 연립방정식을 보면서 선생님 저걸 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요? 저 관계는 바로 차이가 12살이면 이렇게 4배가 될 때, 자, 4배죠, 이게. 이게 1일 때 1111, 4배죠. 4, 1과 4, 4배죠. 차가 12살이면 이 차이가 12살이니까 요 3배만큼의 차이라서 4, 4, 4 해서 12, 4, 4니까 이거 4살 아니에요? 왜 저렇게 식을 세워서 어렵게 풀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푸는 아이들은 뭐가 이익이냐? 왜 연립방정식도 배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그림으로 표현해서 쉽게 풀리긴 하네.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식을 잘 세우는 아이들이에요. 복잡한 문제에서. 보세요. 차이가 12살이야. 관계를 얘기했어요. 둘 사이의 차이가 10인데 4배다 하면 4배 중에 1배는 기준이 되는 양이니까 3x가 12네. 왜 x가 4야? 한 번에 연립방정식이 필요 없어요. 관계라는 게 둘 간의 관계가 4배다라고 하면 기준이 되는 양이 있으니까 이거 빼면 차이는 3배만큼이네. 3x는 12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와 비율, 뭐 농도, 속력, 관계를 정확하게 알면, 핵심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수학은 꼼꼼하게 써서 잘 써서 풀어. 과정을 잘 써. 필요 없어요. 관계를 정확하게 알면 식이 훨씬 간단해지면서 직관적으로 풀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연립방정식 문제로 보이지만 중등 수학 이후로 공부한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연립방정식 문제로 보이지만 초등학생들하고 다양한 사고로 한번 접근해보자. 그림 그려서 한번 살펴볼까? 관찰해볼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이 문제는 또 다른 관계를 알 수 있는, 단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자, 문제가 좀 얘가 거창했는데, 자, 요런 부분들 문장제 또는 사고력이라고 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자. 자, 그 중에서 제가 매우 유명한 문제집이니까 요런 문제집은 한번 그냥 얘기하고 갈게요. 십몇 년, 벌써 그 문제집이 나온 지 한 16, 7년 된 것 같은데, 대략 요 시기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장제 또는 다양한 관계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길잡이. 이건 저 광고는 아닌데요. 제가 쓴 책도 아니고, 문제 해결의 길잡이, 문해길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책은 쉽게 접근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 눈에는 이 책이 매우 쉬워요. 왜? 요즘에 하도 난이도 있게 가르치니까. 제가 쓰는 책들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매우 쉽지만 문장제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이런 것들을 안 해본 학생들,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을 내가 안 해봤어, 우리 아이가 안 해봤어 라고 하면 1, 2학년 수준에서 문제 해결의 길잡이를 선택해서 심화까지 한번 풀려보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면 유아 때 다양한 사고력들 해가지고 했으면 훨씬 덜 어려워해요. 그렇다고 유아 때 사고력을 꼭 풀리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경험의 차이예요. 하지만 요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여기에서라도 하고 나면 이 뒤에 문장제, 그
그 다음 여기 1, 2학년. 결국은 우리는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을 얼마나 잘하게 할 것이고 중학교에서 잘 적응해서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게 할 거다. 뭐 이런 부분인 거죠. 잠시만요. 네.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서 문제를 어머님들이 굳이 푸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쉽게 할 수 있겠다. 물론 뭐 같이 풀면서 하면 뭐 강의가 더 재밌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연산은 요 시기 중에서 이르면 유아 때 아니면 요 1, 2학년, 2학년, 3학년 사이에서 3, 4학년 단계를 3, 4, 5학년 단계를 좀 체크할 수 있는 워낙 이제 빠르고 연산을 하는 다른 방법은 연산학습지를 안 할 거다 하면 교과를 충실하게 하는 방법은 있죠. 교과 문제집들을 어차피 연산 문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요. 있기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드게임이나 이런 것들로 즐겁게 하는 부분 있었고 선행이나 교과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사고르기 늦었다 아닙니다. 교과의 비중이 커진다 또는 선행 부분 신경 쓰고 주의를 살펴야 된다. 자, 선행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5학년 내용이 중학교 1학년 내용하고 겹쳐서 5학년 심화를 하고 나면 또는 5학년 걸 잘했다라고 하면 중학교 거를 바로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데요. 6학년 내용이 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언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냐? 저는 사실 그 어디에 살고 주위의 학습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좀 살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나는 고집이 있어서 우리 아이도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면 우리는 굳이 선행하지 말자. 한 학기 또는 1년 정도는 하는 게 좋대. 1년만 해요. 근데 내가 대치동에 살아. 그러면요 다닐 학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진짜로. 워낙에 그 동네라고 하지. 아니 대치동은 선행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내가 대치동에 살면 우리 동네의 정서를 어느 정도는 맞추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정말 내가 나의 의지와 우리 아이의 의지에 맞게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학원이 필요해질 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원이나 이런 좋은 선생님을 좀 찾으면서 또는 찾아놓고 이런 대책은 준비하면서 하는 게 좋겠죠. 학원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저는 필요해질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 유아에서 6학년까지 해서 걸쳐서 얘기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텔링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토리텔링은 칠판이 많이 흔들리네요. 스토리텔링은 처음 스토리텔링 얘기가 나왔을 때 한 5년 전 이때만 해도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어머님들은 또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뭐냐? 스토리텔링은 피학습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교사, 강사, 가르치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학습자는 반갑게 맞이하면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머니들은 반기면 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으로 교육해준대. 이렇게. 예.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그러면 뭐 아이들을 다 스토리텔링으로 가르쳐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스토리텔링이 뭐냐? 스토리텔링의 본질은 영어 교육에서 나온 건데요. 학습 방법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 영어를 가르치는데 뭐 문법을 가르치고 뭐 발음을 가르치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들을 만한 동화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글자를 보면서 글자를 익히고 발음을 익히고 하는 이야기 방식의 자연적인 재미있는 학습법, 그런 걸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수학은 뭐냐? 지금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바로 직전 교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2학년까지는 지금 바뀌고 있죠. 근데 3학년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교과서가 바뀔 때 뭘 바꾸겠다고 얘기했었냐면 스토리텔링을 아주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게 되게 시끄러웠었는데, 아주 강조하면서 수학시를 만들겠다. 이게 과학시라고 비슷한 겁니다. 수학시를 만들겠다. 수학시를 만들어서 수학 공부 중에서 수학실에 가서 교구들을 충분히 만지면서 체험도 해보고 직접 조작도 해보고 하면서 하겠다. 수학실 생겼나요? 아니, 생겼죠. 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중학생부터 계산기를 쓰게 해야 된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해야 된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우리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강조를 해서 시끄러웠지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수학실 얘기와 일맥상통하는데, 수학 공부도 스토리텔링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교구를 활용하거나 활동을 활용하거나 해서 학습하는 아이들과 선생님 간에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활동을 하게 하거나 직접 잘라봐서 관찰하게 하거나 또는 질문을 하고 답하고 생각하게 하고 발표하게 하거나 이런 토론식 수업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이런 교육을 이야기해요. 그런 교육들 중에 이야기가 붙어 있어서 아이들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으면 가장 최고인 거죠. 수학에서는 교구를 썼는데 딱 발견하고 아이들이 단박에 탁 깨달으면 그게 최고의 스토리텔링인 거죠. 교구를 썼지만 교육 방법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저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스토리텔링과 서술형 문제 이런 거는 별개예요. 서술형 문제는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어요. 이런 것들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서술형 문제라는 건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푸는 문제가 거의 없대. 에세이래. 뭐 수학도 쫙 적어야 된대. 이런 거 비슷해. 다만 거기는 점수화하지 않고 아이를 평가하고 뭐 이렇게 의견을 적어주는 거고, 우리는 점수화되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 스토리텔링과 서술형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은 좀 구분을 분명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어떤 예 하나를 좀 들어줄 거냐면 이런 거 하나 볼게요. 이거는 뭐 제가 강연회 같은 데 가서 항상 많이 예를 들어드렸던 부분이라 한 2가지 정도? 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맨홀이죠. 맨홀이 있고요. 이렇게 뭐 있고, 또 이렇게 생긴 맨홀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둘의 차이를 아시나요? 둘의 차이.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봄직해요. 가다가 아이야, 너 이거 혹시 차이 아니? 저건 왜 동그랗고 여기 있는 건 왜 네모날까? 저기 있는 건 동그랗고 왜 여기 있는 건 네모날까? 여기 동그랬어. 그러고 나서 뭐 인터넷 찾아보고 해서 이제 아이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둘은? 맨홀, 얘가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나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마도 맨홀. 맨홀이 뭐냐면 사람이 들어가는 구멍. 얘는 맨홀이라고 하나요, 사실은? 아니요, 맨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얘는 맨홀. 자, 이게 사실은 하나의 이제 힌트이긴 한데, 이 둘의 차이는 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공간의 뚜껑이고요. 얘는 손닿을 작업 공간입니다. 얘를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수도꼭지 같은 상하수도 꼭지 같은 경우가 보통 이런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지를 잠그거나 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얘는 사다리를 타거나 해서 사람이 내려가서 뭔가 작업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모양일까? 다 동그라미 모양일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네모는 좀 더 편한가 보죠. 그래서 다 동그라미 모양은 아니고 특별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구멍은 동그라미 모양인데, 이유는 원이기 때문입니다. 원은 정폭도형이라기도 하는데, 이 지름 있죠. 반지름 지름.
어느 쪽으로 지름을 폭을 재어도 폭을 재어도 네, 모두 같은 그런 도형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뚜껑이 빠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도 차가 지나가서 뚜껑을 딱 친다 해도 얘가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 때문에 이걸로 사용합니다. 자, 얘는 네모니까 빠질 수 있어요. 제가 그 어느 강연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듣더니 쉬는 시간에 어머니가 선생님 거의 다 빠진다고 했는데 정삼각형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적극적인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정삼각형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었어요. 정삼각형의 뚜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 정삼각형은 요렇게 방향이 짧죠. 네, 요렇게는 길죠. 그래서 요 짧은 방향으로 딱 세워서 긴 쪽으로 요렇게 세워 놓으면 쏙 빠져요. 네, 요건 한번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피크 아시나요? 기타의 피크 모양은 삼각형에다가 여기가 둥글죠. 요렇게 네, 요렇게 둥근데 피크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삼각형 꼴의 정폭도형, 사각형 꼴의 정폭도형 이런 것들은 다 존재합니다. 이제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배우진 않죠. 이거는 뭐 예외적으로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한번 해본 거고, 이런 것들은 어머니가 그 아이들과 한번 대화를 해볼 수도 있고, 사실은 수학 교육에서는 원을 배우기 전에 얘기해주면 참 도움이 될 만한 거예요. 우리가 원을 배울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냐 하면 그리면서 배우거든요. 네, 그리면서 배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면 되고, 또 하나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60도. 왜 각도는 한 바퀴가 360도냐? 군대에 가서 포병 이런 거는 각도가 또 달라진다고 해요. 더 쪼갭니다.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각은 360도인데 왜 360도냐? 이런 것도 아이들 각 처음 배울 때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또는 직각 처음에 배웠을 때도 직각은 뾰족하니까 뭐 배우는데 다음 강의할 때 왜 이런 것들을 아까 원도 그리면서 배우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뾰족한 부분 직각이라고 왜 먼저 배우냐? 1도 안 배워요. 직각을 먼저 배웁니다. 1직각, 2직각, 3직각, 4직각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각도를 배우는데, 이유는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각도는 왜 그러면 360도고 1도는 어떻게 정해졌느냐? 이거는 바로 지금은 365일로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31 곱하기 12달에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360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는 거 1년이 지나서 다시 오늘로 돌아오는 순환이 360일로 생각해서 360도라고 정하자 했다고 하고, 마침 360도가 4의 배수이기도 하고 6의 배수이기도 하고 약수가 굉장히 많은 잘 나누어지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각도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수였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런 것들은 간략한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얘기해 봤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문제집에 대한 질문은 뭐 제가 생각해보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면, 근데 제가 나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대로 얘기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에는 질문이 많았는데 6세의 중점이요? 네. 6세의 중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설명하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6세가 중점적으로 할 만한 거, 6세가 중점보다 할 만한 거, 재미있게 수학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수학. 자, 재미있는 수학이면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게임 종류. 그 중에서 어머니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보드게임 종류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지로 할 수 있는 거는 기본 연산. 쉽고 재밌게 시작한. 세 번째로 학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는 사고력 문제집 또는 사고력 학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이 기준도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면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사고력 학원을 보내도
저는 학원을 해본 입장에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낮춰서 재미있게 하고 싶은데 어머님들이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낮은 반에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아이가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레벨도 올라갈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재미 부분에 6세는 재미있는 수학에 올인하셔도 됩니다. 정말. 네. 뭘 하든 일단 재밌어야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려우면 어떡한다? 덮고 넘어가요. 네. 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주사는 지난주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계산은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단순한 알고리즘에 대한 단점도 있다. 그러니까 수를 다양하게 볼 필요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다 보면 그런 사고들도 아이들에게 분명히 필요한데, 주사는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 단점도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산을 푸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를 즐겁게 풀릴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가 상을 주시는 거? 제가 그거 딱 답을 드리기가. 가베가 수학이 도움이 되나요? 저는 교구가 조금 구체적인 수학이었으면 좋겠어요. 가베는 추상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상적이라고 하면 활용하기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한글 빨리 캐치면 수학 공부하는데 당연히 도움 됩니다. 손가락 셈을 충분히 해야 암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손가락 셈을 할 수 있다, 굳이 말릴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손가락을 뭐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사실 전 처음 들어보고요. 네. 4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겨울방학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4학년이면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문제집 한 학기 정도는 좀 미리 꼭 풀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제가 학습 배경을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연산이 재밌으려면 문제집이 아닌 생활에서 질문으로 아이와 함께 하란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별개입니다. 연산이 재밌으려면 일단 원리셈을 하면 되고요. 원리셈, 책의 종류로 보면 원리셈 같은 문제집, 또는 아이가 좀 부담을 덜 하지만 저희 만든 원리셈 같은 경우는 8권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8권은 좀 배제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생활에서 질문으로 아이와 재미있게 하라는 말씀은 좀 분리해 주셔야 돼요. 연산을 할 때 관심을 가져주고 연산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 생활 속에서 아이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수학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고 한 거는 또 다른 자극제? 또 다른 어떤 아이들에게 수학이 재미있게 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기폭제 뭐 이런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교구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손가락 셈 해도 돼요. 손가락 셈 해도 되고요. 다만 너무 오래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 아이들은 이제 연산 학습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되지, 억지로 막 스트레스를 주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 셈 하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탑사구르 수학 선생님 감사합니다. 탑사구르 수학 풀고 있네요, 아이가. 연산은 그렇게 1시간, 1시간 반씩 하는 아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연산